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나? 아니에요. 걔들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박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혁신이 주도를 할 거거든요.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술 혁신, 성장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차장님이 네. 이 촬영 전에 저한테 해준 첫 번째 멘트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뭐죠? 유튜브에서 네. 경제 방송을 본인은 많이 출연하시지만 네네. 거의 잘 보지 않는다. 아, 요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약간 왜곡되면 안 되는데. 네. 편집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 사실 뭐 좀 바쁘게 살기도 하고, 네. 이게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까지 경제방송을 봐야 되나? 다 알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의미예요? 뭐 배워야 될 분들 거는 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 거는 이제 글로써 보고서를 본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뭐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좀 약간 스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방송 유튜브를 좀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있다고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쵸. 네,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네. 뭐 저도 그 노이즈를 아예 안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의도치 않게. 네. 그렇죠. 그래도 김작가 TV는 네. 아주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거의 안 보셨잖아요. 썸네일을 많이 봤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중요 인물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사실 지금은 어떤 콘텐츠를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쉬운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되고 그냥 틀어놓기만 되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은 사실 이게 어느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딘지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원고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조금 투여되는 게 아닌가. 근데 책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킵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훨씬 보긴 힘들지만 그게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글로 볼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은 그냥 이렇게 눈에 꼽아주니까 네. 약간 집중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네. 그 전에 현재 주식시장 네, 네. 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굉장한 이제 폭락. 네. 제 계좌도 폭락. 네. 박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온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올 때쯤이면 좀 회복돼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갈 텐데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첫 번째 고민거리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겪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걱정거리고 네.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왜 난 없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네. 이 풀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 네, 유동성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성장률이라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보면 실질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암만 잘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리면 실질 성장률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아라라고 해서 힘을 준 게 중앙은행이고 연준인데 연준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살려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막아라. 그런데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 경기도 좋다 그러고, 뭐 경기 민감주 뭐 이제 1분기 실적 보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양극화,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돈을 풀어놨던 거를 회수하는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회수할 때 내가 잘못해서 조금 늦게 대처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심리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오자. 음. 지금 그런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리고 있는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의 노이즈로 끝날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은 지금 좀 최근에 많이 팔았나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아. 이거 뭐 날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네. 3일 동안 5조를 팔았어요. 5조. 네. 이 5조가 뭐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이틀 연속 2조씩 이렇게 이틀 연속 판 건 없었고요. 거의. 네,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3일 연속 이렇게 5조를 판 거면 이 5조의 매도는 뭐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네.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5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하루 거래 대금이 5조인데. 네,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뭐 적을 때는 5조 정도. 네. 그런데 그거를 3일 동안 외국인이 다 그냥 판 거, 사고 팔고가 아니라 네. 한 번에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위험 자산을 조금 피해보자. 소나기가 오는 상황에서 소나기 약간 피해보자.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는 장이 조금 계속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은 뭐 연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주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일정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어제 연준 그 부의장도 나와서 뭐 이야기를 뭐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말빨이 좀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무서우니까 팔고 오자. 오늘도 지금 유럽 시장은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던데 일단은 안 좋은 이 심리가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리가 멈추는 길은 뭐 연준에서 나와서 우리는 절대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안 올릴 거야. 테이퍼링도 뭐 한참 뒤에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다 치더라도 네네.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5월이니까 네. 6월 그다음에 12월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디가 좋을 거냐가 문제거든요. 아, 섹터 쪽인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성장주였어요. BBIG. 네. BBIG, 반도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경기 민감주는 어땠을까요? 아, 조금 뭐 굉장히 괴로웠죠. 침울했죠. 네, 뭐 조선, 아, 해운. 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미국 주식 저는 해외 주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네. 작년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저희 회사에서 네. 앱이 하나 개발이 됐어요. 미국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사는 앱. 오, 네, 모르시죠? 몰라요. 네, 그런 앱을 개발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주간 부서니까 네. 너희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제가 50만 원 넣고 그냥 주식을 아무거나 싹 다 담았어요. 미국에 있는 주식을 네. 싹 다 담은 건 아니고 50만 원씩 1,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담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죠. 그냥 잊고 있다가 그때는 처음에 이제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그때 수익률을 보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수주들이 다 상위였거든요. 근데 오늘 잊고 있다가 그거 어땠나 하고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완전히 역전됐어요. 1등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네. 갭. 갭. 뭐 한 회사인지 아세요? 갭 옷 맞습니다. 갭인가? 맞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갭이 1등, 리바이스, 뭐 그리고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지금 4위인가 5위인가로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완전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이제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 네. LG화학, LG화학, 뭐, 삼성 SDI,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은 흠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흠슬라. 네. HAMM? 맞습니다. 흠슬라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10배 넘게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지금은 우리도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네. 과연 흠슬라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니다 하반기에 다시 테슬라가 갈 거냐 네.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둘 다 어쨌든 이 손바뀜이 이미 일어나서 됐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향후 그렇죠. 향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으면 이제 네. 다시 또 성장주가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그게 조금 어려운 건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주식을 대하는 자세가 네.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네. 지금 왜 기술주가 떨어졌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느냐 팩트를 봐야 돼요. 네. 기술주가 떨어진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게는 안 좋아. 그 논리거든요. 기술주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미래의 가치를 이쪽으로 주식 미리 땡겨오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할인율이 높아져서 네. 미래의 가치 땡겨오는 가치가 쑥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쥐약인데 네. 가치주는 지금 가치주가 왜 올라? 제품 가격이 올라요. 원자재 왜 올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해운주 왜 올라? 해운 운임이 올라요. 무언가 오른 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 제품 가격, 원자재 가격, 운임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갈 거예요. 유지돼요, 안 돼요? 이거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틈을 안 주셨어. 그게 참 어려운데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현상을 보고 지금 반도체가 없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려면 라인도 깔아야 되고 네. 그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 네. 선봉량, 네. 그러니까 배가 없다라는 거죠. 배가 없는데 배를 하루아침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고 배값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배를 갑자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고. 해운 운임도 그렇고 철광석, 구리 가격.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중국과 호주 간의 노이즈도 있는 거고 네. 뭐 근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서라도 중국이 지금 2016년부터 아마 구조조정을 했을 거예요. 철강 산업. 그러면 캐펙스는 안 늘어나는. 포스코도 지금 몇 년간 계속 힘들었고 현대제철은 작년에 적자까지 봤던 회사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캐펙스를 늘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캐펙스를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그 되는 것도 아니고. 구리 가격이 뭐 사실 뭐 코로나로 생산도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광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판다고 구리가 나왔다. 이거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계속 물론 이제 가격이 높아지니까 개발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연준도 이런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연준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공급의 병목 현상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연준 정도면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잖아요. 현대차의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재고 담당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경제 현상은 사실 원자재나 이런 거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겨버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작년에 유가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유가가 박살났죠. 제로까지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받지 않습니까? 꿈인가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바닥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해요. 수도 있다. 네. 그럼 경기 민감주도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종목까지 못 가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해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좀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막판에 막 쏟아지더라고요. 철강도 좋긴 해 보이는데 네. 이쪽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좋으니까 오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오르는 건 맞는데 너무 오른 것만큼 리스크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너무 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쪽을 네. 찾는 게 물론 뭐 남자가 직진이지 90도로 올라가는 거 잡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네. 은행도 사실 내수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조선은 실적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네. 기계라든지 네.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감도 있고 음식료 같은 거 사실 이쪽은 국제공급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의 전가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죄송합니다. 국제공급 가격이 오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든지 크기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전가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아마 하반기까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럼 내년에 사실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그거와 맞춰서 좀 건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도 좋죠. 건설도 공급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니까. 건설도 사실 계속 압박을 받았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받았는데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 좀 길을 펴고 있고 최근에 건설 쪽의 이슈라고 하면 뭐 대우건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거는요. 대우건설이 이제 망했던 회사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건설도 괜찮을 수 있다. 네. 네, 비슷하게 같은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그리고 해외 쪽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뭐 큰 건설사도 있잖아요. 해외 그러니까 플랜트라든지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설사들의 수주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구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구리 관련주가 있어서 그런데 구리 가격 좀 더 계속 오를까요? 구리 가격이 지금 $10,000를 넘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이제 고점인데 일단은 구리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코로나로 이제 광산에 캘 수도 없고 광산의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이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구리 가격이 안 좋으니까 광산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페루나 칠레나 이런 데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산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뭐 땅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캐요. 땅 위에 있는 걸 캤는데 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싼 거죠. 효율성이 높은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많이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캐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이제 공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뭐 몇몇 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속도가 그렇게 붙을지 모르겠고 수요 측면에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리가 친환경에 그러니까 전기차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모터로 돌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같은 세대시니까 네. 옛날에 82년생, 80년생입니다. 자동차 미니카 안 갖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죠. 모터 들어간 한창 거. 놀 때 있었죠. 네, 모터 들어간 거. 네. 그 안에 모터 열어보면 자석과 구리가 들어갑니다. 자석과 구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터에 그 구리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동박, 그거 네. 다 구리잖아요. 네. 2차 전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네. 친환경 그리고 성장성도 있다.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 그렇죠. 커진다. 전기차가 많아진다. 당연히. 이제 삼박자가 다 맞는 수요, 공급, 향후, 네. 성장성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도 좋은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니까 한 달 뒤에 봤을 때 그때가 많이 안 오른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지금 아까 전에 경기 민감주와 뭐 성장주 이렇게 손바꿈이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구리 관련된 섹터들은 그러면 지금 이 둘 다가 지금 다 좀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잘 가든 아니면 네. 둘 다 잘 가든 네. 그쪽이 좀 다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냐. 2차 전지에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구리로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그래도 난 그냥 2차 전지가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2차 전지에 구리가 들어갔을 거고 그렇네요. 테슬라 자동차에 전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우리가 좀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주도주를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주도냐? 지금 2차 전지가 주도냐? 네.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주도하냐?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성장주에 쏠려 있냐, 가치주에 쏠려 있냐, 경기 민감주에 쏠려 있냐, 뭐 그 차이를 캐치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얘기해 주신 게 지금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음식료, 건설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뭐 섹터에서 좀 요런 건 하나 정도는 확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추가로 있을까요? 섹터 중에
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특히 내가 더 관심 가는 섹터 하나랑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정도를 확인하자. 저는 은행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은행이 네. 사실 돈도 잘 벌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부동산 규제, 그렇죠. 대출 규제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작년 말에는 배당도 규제를 했어요. 배당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배당해서 어떻게 하냐. 유보금으로 쌓아놔라. 뭐 그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다음에 금리 올릴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거를 걱정하기보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가 좋아지느냐. 그걸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디가 좋아지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주가 좋아지죠. 그렇죠.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보다는 더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예대 마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자연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아까 뭐 건설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럼 집을 현금 박치기로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대출도 늘어나겠죠. 4월 달에 신용대출이 보통 한 6천억, 8천억, 1조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4월 달에 11조가 늘어났대요. 11조요? 네. 보통 1조 정도 늘어나요. 월 1조 신용대출이. 기타 신용대출. 거의 11배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좀 뭐 예전에 우리 때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불과 2년 전만 해도 네. 대출을 무서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왜죠? 왜냐면 유튜브에서 워낙 재테크 영상이 많아지니까 네. 이 금리가 낮아진 시대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부를 일으킬 수가 현실적으로 좀 맞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네, 네. 물론 조심해야 맞아요. 되는 부분도 네. 있지만. 이번에 SK IT 공모주청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코인 쪽으로도 많이 갔을 거고 암호화폐로도 많이 갔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은행이 돈을 못 벌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건전성.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그렇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고 건설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한 번에 터진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앞만 보더라도. 네. 그건 회계사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 왜냐면 원가가 이렇게 기존까지는 매출의 한 80% 정도 원가가 들고 한 20% 남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인건비가 좀 더 들었네요. 날씨가 어떻네요. 이러면서 갑자기 원가가 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캐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습니다. 조선이나 건설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제 기업을 분산을 하든 아니면 종목을 분산을 하든 해서 조금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조금 피해가는 방법뿐이 없다. 다 공통적이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 경기 민감주들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찬밥 신세였어요. 그렇죠. 작년에 누가 금융주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 뭐 안 보는 섹터다. 네, 네. 이게 은행이 뭐 성장 산업도 아니고. 맞죠. 그다음에 철강도 그렇고, 뭐 구리 관련된 회사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꽤 오랜 기간 그랬어요. 그게 5년, 6년 동안 그런 것들이 쌓여왔는데 그러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설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 안 좋았던 애들은 큰 애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작은 애들은 못 버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그건 좀 위험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한 섹터에 한 종목에 큰 거 한 장 넣었다가 내가 왜 그런 짓을 지금 했을까.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 확실할 거고. 네네. 근데 욕심을 버려야지 돈을 네. 벌 수 있다. 네. 그렇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는 실패를 많이 해보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약간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
자극이 오면 자기는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잘 안 아프잖아요. 맞아. 그것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네. 처음에는 가슴이 말랑말랑해요. 어, 가슴이 말랑말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사면 오르면 벌렁벌렁. 너무 좋고 떨어지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20% 올랐는데 이거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이 바로 딱 되는 건데 그런데 몇 번 1억 넣었다가 6천 찾고 이렇게 해서 핥혀지다 보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무감각해지면서 맞아. 욕심이 자연스럽게 조금 사라지죠. 그런 저 요즘 약간 살짝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피를 살짝 흘리시는 그런 피 단계. 좀 흘렸다가 네.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냥 뭐 떨어져도 음.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찾을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어차피 네. 나는 뭐 요즘 뭐 몇 년 뒤에 가져갈 건데. 맞습니다.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해요. 주식 투자할 때. 그러면 향후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뭐 한 가지 정도랑 그리고 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는 또 이유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나요?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네. 예상치보다 10% 잘 나온 거는 취급도 안 해줍니다. 진짜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철강 이런 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40%씩, 5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들 막 뭐라고 하죠. 너희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왜 추정치보다 이렇게 잘 나오냐? 그럼 일을 제대로 못한 건데?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잘 나올 줄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이런 식이거든요. 작년에 한 6조씩 적자를 내던 회사들이 올해는 7조씩 흑자를 내요. 이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14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나? 아니에요. 걔들도 좋아요. 걔들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 민감주보다 좀 더 적게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여쭤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워낙 큰 종목이니까 네. 시가총 1위이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얘네는 네. 그렇게 반도체도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부족이고 실적도 좋다는데 대체 언제 올라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고 있는 1월 11일부터 그랬죠. 9만 5천에 6천 9만 찍고 6천 원. 네, 96층에 사람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실적만 좋다고 해서 오른다? 네.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다기보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팔면 사실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데 주식이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아마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을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TSMC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TSMC는 대만의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네, 대만의 삼성전자인데 TSMC의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4월달 실적이 4월달에 영업일수도 조금 적었고 원래 TSMC의 1등 고객, 1등 고객이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TSMC의 실적도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디램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반기엔 더 오르겠지만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에 파운드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좋은데 지금 경기 민감주가 15가 좋아요. 그럼 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를 사랑해 줬잖아요. 근데 약간 배신을 당한 거죠. 계속 96,000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삼성전자에 더 실을 여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지금 주식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합적인 문제로 이 시차가 제 생각은 시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 오를 거니까
약간 아껴 쟁여두고 있다. 저도 좀 계좌가 삼성전자 때문에 뭐 워낙 사실 쌀 때 사서 음, 플러스 와서 뭐 음,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닌데 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거 보니까 막 그러니까 네. 괜히 돈이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것도 올랐으면 좋겠고 저것도 올랐으면 좋겠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방송 접으시고 아. 트레이더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피폐한 삶이거든요. 네. 지금 제 삶도 피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맨날 방송 찍고 아.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다. 뭐 다른 뭐 SK하이닉스 뭐 아니면 현대차 이런 종목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이 더 좋으면 결국 돈은 글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약간 그 회사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상대성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주식시장은 상대적인 거고 돈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내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옆에 사람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나는 100만 원 벌어도 행복하지 않죠. 허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락은 이제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상승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원리 하나입니다. 언니, 네. 연준의 헛발질. 연준의 헛발질이요? 네. 연준이 여기서 뭔가 네. 하나 실수를 해버리면 네. 뭐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든지 네.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해서 그런 것들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준은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야죠. 우린 금리 안 올릴 거야. 안정적이야. 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갑작스럽게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온다든지 얼마 전에 옐런이 뭐 금리 올린다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불안한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조치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아니다라고 본다면 네.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뭔가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였거든요. 뭐 경기가 갑자기 여기서 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선 크지 않다라고 보고 물론 유동성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네. 이게 문제로 만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연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제 유동성 회수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연준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책을 유지해 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말씀 들어보면 차장님은 그냥 상승에 베팅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면 헛발질만 안 하면 네. 헛발질을 할 확률이 연준이 그렇게 뭐 멍청한 집단 아니잖아요. 멍청한 집단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과거에 멍청한 짓을 많이 해서 학습이 돼 있죠. 네, 학습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침착하게. 네. 여기 오른다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오른다고 저기 따라가고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네. 성장주 투자해서 BBIG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경기 민감주 올라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오른 삼성전자를 팔고 급등에 있는 걸 잡는다. 근데 다시 또 이게 턴이 바뀔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을 철강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경기 민감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기라면 너무 짧고 한 중기 정도, 길어도 올해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잠깐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옮겨 탔다가 작년같이 성장주가 급등하는 올라타는 내가 타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급등하는 일이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다시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길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평가를 받고 반기 단위로 평가를 받고 연 단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거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 거고 아니 상대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 마음만 잘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근데 어차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깐의 차이지 결국은 또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존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존버가 맞고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전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성장주도 먹고 가치주도 먹고 이러면 쉽지 않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최근에 사실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사람들이 1월달 이후로 막 뭔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코스피 월봉을 보니까 매달 계속 올랐던데요? 지금 3일 떨어졌어요. 이제 엊그저께까지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쵸. 떨어지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에 신고가 쳤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작년에는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배신당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거에 배신당해. 코인이 한번 막 급락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스탑 게임스타. 거기 많이 몰려가셨어요. 아. 우리 사학개미 분들도 거기 많이 몰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번 배신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도 지치신 것 같고 또 회복될 때 함께 회복 못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먹으려고 양쪽 다 갔는데 갈 때마다 박살이 난 거예요. 엇박자탄 그게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복리처럼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좀 주제인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차장님께서 또 5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불타야 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불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 타는 건 절대 안 되고 이 물을 타는 것과 분산 투자는 다른 거예요. 분할 매수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분할 매수는 내가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계획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뭐 10%씩 사겠다. 네. 혹은 이렇게 해서 20%가 떨어지면 나머지 뭐 절반을 사겠다. 이 계획된 게 분할 매수고 분할 매수.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10%가 떨어졌는데 못 견디겠다. 근데 팔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평단에 낮춰야겠다. 평단 낮춰서 내가 여기서 2배 하면 마이너스 5%잖아. 5%만 오르면 내가 본전에 팔 수 있어. 그렇죠. 이건 물타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왜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무너집니다. 아, 그치. 비중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에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10% 마이너스 10%에서 절반 물을 타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안 올라오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물을 탄다고요. 또 물을 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을 팔아서 안 좋은 주식에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이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이제 전재산인데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랑 8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이게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투자할 것은 정말 많아요. 주식도 2,300개가 넘잖아요. 맞아. 그럼 2,300개 중에 한 개 실패했다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몇 년 전에 삼성중공업에 네. 제 현금에 주식에 모든 거를 그냥 삼성중공업에 다 넣은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네. 지금의 제가 과거를 보면 네. 저는 그냥 미친 놈이었던 것 네.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네. 이거는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범하는 실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안 하더라도 뭐 크게 망가질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분산 투자만 잘하면 뭐 10개 중에 2-3개 날라가도 나머지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돼요. 뭐 소크라테스 화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재산을 몰빵한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를 투자한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내가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내 전 재산이 1억인데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해보고 1억을 다 투자하면 보통 자동차 살 때도 다 따져보는데 엄청 비교하고 공부해보고 요거 4륜이냐 2륜이냐 디젤이냐 뭐냐 다 따져보잖아요. 같은 가격에 뭐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이런 거 하는데 주식을 할 때는 전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슬리퍼를 사도 인터넷에서 최저가도 검색하고 리뷰도 검색하고 판매량도 검색하고 막 해서 하잖아요. 자동차 비싼 걸 살 때도 매장에 뭐 여러 매장 가서 제일 싼 거와 딜러가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유독 주식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약간 이제 뭐 낙관적 편향? 사면 오를 것 같아. 사기 전엔
그렇거든요. 사면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팔고 나면 오를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인간의 심리는 주식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심리 상태는. 그래서 뭐 좀 과도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에게는 기저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수익률이 좀 낮은 건가요? 작년에 실제로 NH 투자증권인가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남자가 여자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이제 통계치로. 살짝 기분 나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었어. 투자는 여자한테 저희 와이프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뭔가 뭘 하더라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 여자한테 맡기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집이나 이런 건 다 와이프한테 맡겨라. 다 맞아. 특히 옛날에 그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 특히 증권맨 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제 그럼 아내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을 하는데 결국 돈은 그러니까요. 맞아. 그쪽에서 다 벌었다. 네. 살짝 기분은 안 좋네요. 네. 자, 세 번째는요. 네. 일단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과도한 욕심. 손절을 못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제때 못 파는 것도 다 이제 욕심이거든요. 우리 김 작가님은 연평균 수익률 어느 정도 목표로 잡으십니까? 목표요? 네. 한 10%. 그러면 되게 양호하네요. 네. 주식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막 1년에 뭐 30%, 40%, 뭐 10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30%를 잡지 않냐면 네. 오렌 버핏 수익률이 연평균이 20%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오렌 버핏보다 절대 똑똑할 리 없잖아. 네. 그 엄청난 네트워크도 없고. 근데 내가 어찌? 맞아요. 그래서 연평균 20%를 복리로 80년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1조가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21조가 된다고요? 네, 80년 동안 복리로 하면. 그렇게까지 돼요? 네, 그렇게까지 돼요. 60년, 그러니까 좀 줄이면 뭐 지금 우리가 20대부터 80대까지 한다라고 해서 60년을 들면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대신 이제 연평균 계속이죠. 계속이죠. 네. 가정하에. 네, 그 가정하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건 사실 불가능한. 물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했죠.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목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뭐 고등학교 때 다 들어갈 때 서울대 목표로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지만 네. 대부분 3학년 때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목표 수익률은 저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많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은행 금리가 거의 낮으니까 뭐 적정한 수익률은 연에 한 뭐 하이 싱글 5%에서 10% 사이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아니 뭐 딱 해가지고 한 달에 2% 났어. 네. 그럼 기분 좋게 뭐 투자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40%, 50% 욕심을 가지면 매도할 타이밍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고 주식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바꿔볼 거야.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죠. 이제 슈퍼개미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현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내가 현재 나의 노력의 가치보다 조금 더 윤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삼아야지. 난 주식으로 1억 천금을 벌 거야. 네. 그러면 자꾸 삼성전자가 아닌 굉장히 엄한 종목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는 계속해서 게스트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 김작가 TV엔 슈퍼개미 분들이 많이 출연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섭외할 수 있는 슈퍼개미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만큼 슈퍼개미가 이제 탄생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고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여기 나와서 2시간 떠는 시간에 네. 돈을 벌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슈퍼게이밍이 아니라서 네. 모르겠는데. 장 마감하고 오면 되죠. 근데 좀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 나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출연하신 분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은 내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수익률 관련해서 이게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좀 우리가 덮으려면 네네. 실질적으로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거의 5%인가요? 한 5%에서 10% 사이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저금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고금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네. 디플레이션. 일본처럼 꽤 낮은 뭐 캐시우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장률 뭐 앞으로 꽤 오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왜냐면 이제 성장 기업들이 굉장한 혁신을 일으켜서 비용을 많이 다운시켜서 그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릴 때처럼 은행에 넣으면 10%가 나오는 그런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 5에서 10% 사이 연으로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도 요즘에 네, 굉장히 계좌 어려움을 좀 갖고, 박살났다면서요? 네, 어려움을 갖고 있죠. 굉장히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연속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크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그 테슬라를 팔 거고 테슬라를 파니까 아크 수익률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사람이 또 돈을 빼고 이게 이렇게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크 수익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돈을 넣고 그러면 캐시우드는 또 테슬라 사고 테슬라가 오르고 아크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뭔가 하나 시작되면 이제는 그게 되게 파동이 크네요. 도미노처럼 뭐 그럴 수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절대적인 기준을 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주식 공부할 때 약간 꼴값을 떨었거든요. 왜요? 가치 투자만이 모든 투자의 정석이다.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때는 이제 워렌 버핏이 워낙에 대단한 그쵸. 사람이었으니까 핫했죠. 뭐 그런 거였지만 뭐 그러면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캐시우드 같은 성장주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이다. 근데 저는 그것들은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모든 것들은 다 순환하고 반복되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떨어졌던 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가치 투자자가 오르냐, 트레이딩 기법 트레이더가 오르냐 그런 건 없다라고 봐요. 기본적 분석이 맞아, 기술적 분석이 맞아,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책 같은 거 보면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해보고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식은 재무 분석이지. 재무제표를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성장주는 아무것도 투자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랬거든요. 제약바이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이게 어떻게 나오지? 밸류에이션은 없는데 적자인데 혹은 뭐 100배, 200배인데 그리고 기술을 보니까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시장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주식시장에는 없습니다. 돈 모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저도 대가분들 많이 인터뷰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이 원칙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유연해야 된다.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안 맞거든. 대나무처럼. 고두면서 네. 바람에 흔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깨지면서 깨달은 거고 유연함이라는 걸 그때 깨졌을 때 내가 왜 깨졌지? 그때 이렇게 해서 유연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함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저는 수수료를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하고. 증권사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실 증권사의 주 수익 중 하나가 요 수수료. 맞습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네. 뭐 저도 여기 몸담고 있지만 저희 사장님은 안 보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왜냐면 아까 뭐 5에서 10%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1%만 빠지더라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한번 매매하는 거 세금 0.3%죠. 뭐 요새 수수료는 없다라고 치고 그거 10번 매매하면 3%예요. 1년에 8% 내자고 들어간 건데 그거를 10번 매매해서 3분의 1을 날려버린다. 그건 굉장한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내가 1년만 투자하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수수료 얼만큼 나오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수수료가 누적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런 책들을 봤을 때 수수료를 줄여라 이제
옛날에 투자 대가들 책들 보면 이제 수수료를 줄여라, 매매 줄여라, 그건 증권사만 좋아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HTS나 MTS 앞에 서게 되면 사람 생각이 바뀌거든요. 거래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매수 버튼에 손이 네.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셔야 장기적으로 수수료 한번 매월이라든지 연 단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네. 예, 마음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땐 결국은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좀 아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본인 수익률을 본인 스스로 까먹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보면 1월 달에 매매했던 게 한 3월, 4월에 계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사고 팔다 모르게. 사고 팔다 보면 물론 본인은 내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싸게 다시 산다라고 했겠지만 그 트레이딩 승률이 얼마나 될지는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당연히 분산 투자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분산 투자해야죠. 대체로 개인 투자자는 몇 종목 정도가 좀 적당하다 보세요. 그게 참 어려운데 한 1억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하는데 한 10종목 이상 넘어가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억 20종목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종목 분석을 그렇게 심도 있게 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한 1억을 기준으로 한 10종목 안쪽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도 제가 알기로 10종목에서 한 20종목 사이로 커버한다고. 그렇죠. 10종목, 20종목이면 아마 과로사 할 텐데요. 과로사 할 것 같은데. 섹터 관련해 좀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면 네. 2차 전지 네. 가장 큰 거는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쪽은 좀 차장님 요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기회라고 봐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무선화되잖아요. 그렇죠. 다 청소기도 그렇고 맞아요. 다 무선화되고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도 ESS 없이는 저장 시설 없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낮에 햇빛이 많을 때 저장했다가 밤에 전기 많이 쓸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건데 잠깐의 노이즈죠.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니 화학업체들도 십몇 년 동안 연구했던 거를 자동차 업체가 4, 5년 연구해서 얘들보다 잘하겠다? 그거는 저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보쉬가 삼성 SDI랑 2차 전지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보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그렇게 큰 회사도 포기할 정도인데 테슬라는 약간 모르겠네요. 앨런 머스크가 워낙 한다면 하는 애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폭스바겐, 현대차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르다라고.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속해 있는 좀 인터넷 섹터는요? 인터넷 섹터 너무 좋죠.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악을 할 거라고 봐요. 뭘요? 모든 대한민국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예전에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네이버 NHN이었죠. 한 게임이랑 그렇죠. 그냥 메일 정도, 포털 정도. 정말 네이버는 검색이 거지 같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는 다 먹었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다 네이버에서 많이 사잖아요. 물론 그렇죠. 쿠팡에서 많이 사지만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하나도 네이버에서 보죠. 택시 카카오에서 타죠. 이거 휴대폰 모바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 다 있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 둘이 다 점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로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만화나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 메타버스, 제페토 이런 것들도 지금 이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이 다 장악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많이 이쪽 섹터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좀 확장성 측면에서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확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확장성은 굉장히 친숙하고 넓지만 또 네이버는 약간 글로벌 확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국내에서 엄청 확장성이 있고 갑자기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네이버보다 작년에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이익 성장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네이버는 그렇게 해외에 확장되어 있는데 이걸 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일본에 깔아놓은 라인, 뭐 지홀딩스,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뭐 만화 회사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사실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안 좋다가 그걸 회수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 투자가 회수되는 그 시기가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야, 근데 저는 정말 세상이 급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서울에 2010년에 올랐거든요. 네. 저보다 2살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빨리 올라오셨어요. 네. 그 카카오가 사실 그때만 해도 네. 사람들이 진짜 그 걱정 많이 했거든요. 카카오 어떻게 돈 벌어? 맞아요. 얘들을 왜 얘는 공짜로 괜찮아? 해주지? 왜? 예. 이거 우리 무료로 써도 되는 거야? 그렇죠. 뭐 구독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했는데. 저는 이제 광고 업무도 하거든요. 네. 얘들 돈 엄청 벌어요. 자, 그러면 요즘에 또 새로운 예전의 산업으로 불렸는데 이제 성장 산업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 뭐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기아차, 또 부품 중에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기는 사실 네.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는데, 현대차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하는데 현대차의 가장 큰 지금 안 됐었던 이유는 CEO 리스크였었어요. 그쪽 위에 임원진, 운영진들. 현대차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든 단종된 세단 기억하시나요? 뭐죠? 아슬란이라는 세단이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 차가 몇만 대 만들지도 못하고 단종이 됐습니다. 왜요? 안 팔리니까요. 현대의 가장 단점은 그거였어요. 차를 못 만든다. 제대로 된 차를. 자동차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못 굴러가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이 타고 싶은 차를 못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SUV가 엄청 인기였는데 SUV를 안 만들고 그런 걸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대차가 성장할 때는 소나타와 그랜저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만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임원.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지금 SUV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SUV야, 세단 만들어. 그러고 나온 게 아슬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정의선 체제로 바뀌었죠. 네. 정의선 회장, 사실 정의선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쪽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선 자동차 여기가 되게 약간 군대 문화. 약간 그런 게 좀 네. 있죠. 그래서 정의선이 회장님 아들이더라도 그렇게 힘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정의선 체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바뀌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차가 잘 팔리잖아요. 일단 차가 잘 팔리게 만들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진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느냐. 네. 그건데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사시는 분은 혁신을 사시는 분들이고, 근데 혁신을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이 조금, 테슬라는 안 타봤지만 네. 아이오닉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전기차고 디자인 예쁘고 실내 넓게 빠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혁신을 사시는 분들은 좁으면 어때? 이게 내가 처음 타는 자유주행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차가 단차로 왔어.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차를 막 이렇게, 오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 차를 받았는데, 테슬라 단차가 되게 많다면서요? 네. 단차가 정확하게 뭐였죠? 그 이격인가? 그쵸, 안 맞는 거죠. 문과 문 사이, 그다음에 본네트 옆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차를 받았는데, 신차를 받았는데 흙이 묻어온 경험은 처음이라고. 신차를 받았는데 흙이 묻어오지? 그래, 뭐 탁송을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불편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오닉의 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런 거에 자유주행에 관심 없고 그래도 전기차인데 전통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전기차가 테슬라를 얼마나 조금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네. 현대차는 조금 바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성장 산업으로 바뀐다? 이건 조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터는 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게임주. 이쪽은 뭐 메타버스 요즘 키워드도 많이 들리고 하면서 좀 연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뭐 메타버스 하면 그냥 뭐 로블록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쪽.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잘 하겠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겠지만, 게임은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나 네. 약간 좀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NC가 거의 최고 탑 클래스였는데 지금은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좀 더 잘 만든대요. 우리가 이제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예전에 이제 막 야간에 게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그쵸, 규제들이 그쵸. 있었잖아요. 규제 많았죠. 그러는 동안에 중국은 이제 자국 산업 판호 안 내주고 이러면서 자국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확장성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예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중국에서 대박 터지면 정말 그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지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중국에서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음. 저는 걱정스럽다라고 봅니다. 제가 섹터 얘기 좀 여쭤봤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섹터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종목 위주, 네. 실적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네. 얘기도 많았는데 기업이라는 나무, 뭐 산업이라는 숲, 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나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정석은 그거죠. 이제 좋은 산업이 보인다라고 네. 한다면 좋은 산업을 고르고 그 밑에서 나무를 고르는 게 맞는데 둘 다 어려워요. 산업 보는 것도 어렵고 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이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 것도 어려운데 둘 다 어려우면 그냥 밑에 거 좋은 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것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냐? 아니면 좋은 나무를 찾는 거. 따지자면 저는 그냥 좋은 나무만 하나 찾는 게. 좋은 나무. 네. 결국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장님이 봤을 때 좋은 종목은 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사실 못 찾아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방법이 있죠. 방법. 이제 제가 종목을 찾을 때는 네. 차트를 2,000개까지는 다 못 돌리고요. 네. 한 1,000몇백 개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돌렸어요. 다 봤다는 거죠. 시가총액 1위부터 시총 한 800억대까지. 그렇게 되면 한 1,000몇백 종목 되거든요. 그거를 장 끝나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저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업종도 이제 숲을 봐야 되냐 나무를 봐야 되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업종들이 나와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업종은 좋은 거예요. 주도 업종인 거죠. 그렇죠. 주도 업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종목들 중에서 찾는 거죠. 얘는 재무제표도 한번 보고 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기본적 분석으로 다 하는 건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1,000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필터링 한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네. 사실 미인 찾기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내가 안 하고 남이 먼저 해놓은 거 나는 무슨 이유인가 찾아보기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있겠지만 네네. 뭐 거래량이든 뭐든 어쨌든 튀는 것들을 그 중에 필터링 하겠죠. 네. 거기서 남겼어요. 네. 2차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는 네. 뭘 보시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은 네.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본 적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약간은 이제 본 적 조금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기본만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네. 매출, 영업이익, 손이익, 네. 순이익 이 세 가지. 근데 이 중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매출은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업이익은 좀 덜 어렵고 순이익은 여기에 뭐 기타 손익이라는 게 들어가서 막 약간 뭐 공장을 팔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속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나? 그래서 대충 영업이익으로 뭐 PER 몇 번 때려보고 그리고 3년치 보고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쵸, HTS에. 그러면 3년치에 꾸준히 늘고 있나?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회계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대체제표에는 뭐 대출이 많은지 뭐 자산보다 대출이 뭐 부채 비율이 뭐 200% 300% 되는지 뭐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뭐 너무 높으면 거르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종목을 봤다고 해서 몰빵 때리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러프하게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 사실 하루에 2-3시간이면 2-3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두세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필터링 한번 하고 네. 기본적 분석으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유보 비율 뭐 했어요, 봤어요. 네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네네. 그럼 주가는 오르나요? 무조건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뭐 1분기까지 매출이 좋았는데 2분기에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건데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준도 세워야 되고. 뭐 내가 이거를 투자했는데 2달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빠져나오겠다. 네. 아니면 몇 프로 빠지면 빠져나오겠다.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본인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기가 고른 종목이 절대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혹시 차장님은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뭐 경제 뉴스나 경제 관련 이슈 뭐 어떤 것 좀 하나 정도 있다면? 인플레이션이죠. 음.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시장은 또 한 번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요. 그래서 시장 금리랑 금리가 최근에 또 급락하다가 또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2000년대에는 그 산업에서 인터넷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으면서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2010년대에는 모바일 쪽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가 네이버도 더 오르고 카카오도 점차 나중에 올랐고 나중에 이걸 좀 이끌어갈 하나의 변화 혁명의 요소는 뭐라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게 어렵다면 좀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좀 어떤 쪽에 세상이 변해 관심이 가세요?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기술 혁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직접 투자는 안 하는데 네. ETF에 이제 BBIG 이쪽. 이쪽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지금 이제 박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혁신이 주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거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을 거고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기술 혁신, 성장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ETF 쪽에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디가 성장하고 어디가 잭팟이 터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산을 해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피터 린치도 그랬잖아요. 10개의 종목 중에 2개가 나가리 되고 하나가 10배 터지면 맞아요. 그건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저도 월가 영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쵸. 그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어. 이런 혁신 중에 이게 될 것 같아. 이거를 내 스스로 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제가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쫙 깔아놓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네. 아마존처럼 뭐 몇 불 안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몇백 달러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다 꽝돼도 괜찮거든요. 사실 뭐 BBIG에서 만약에 딱 단적으로 BBIG만 투자했는데 네. 나머지가 다 상장 폐지됐어. 네. 근데 B가 10배 올랐네. 그러면 돈 버는 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과신해요. 본인의 능력보다 많이 과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매주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또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네. 듣다 보니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실력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사실 확신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저 하면서 드는 의심. 생각이 불심. 의심. 나에 대한 불심. 나를 믿을 수 없어. 의심. 왜냐하면 초대해 주신 분의 말씀 다 전문가라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도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틀리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러면서 불신하게 되면서 좀 더 분산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웃긴 게 불신하니까 오히려 투자가 조금 안정적이 되고 불신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 실력도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돼요. 그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의심하셔야 네. 된다. 그러면 차장님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시나요? 본인 자신을 아는 거죠. 본인 자신. 본인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아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홧김에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홧김에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쪽 분야에서 전혀 모르는데 네. 내가 뭐 남의 얘기만 듣고 사는 거 아니냐 아, 본인의 상태 그다음에 본인의 지식 수준 이런 네. 것들을 잘 알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음, 말을 계속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죠?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외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 자체를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 하나 자체가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야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 네.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네. 잘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차장님이 증권사 입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증권맨이라고 하죠. 네. 몇 년 차시죠? 제가 올해 16년 차죠. 만 15년 남았습니다. 16년 차. 네. 그리고 주로 또 주로 증권 관련해서 방송 방송, 쪽을 많이 네. 일을 하시죠. 네. 저희 뱅키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몇 년 방송 쪽 하셨죠? 제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8년. 네. 8년. 야, 역시 8년 차로 느껴지는 게 차장님의 말씀이 약간 좀 군더더기가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사실 증권 관련해서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사실 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콘텐츠 제공하는 건데 네.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 네. 깔끔하게.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 김 작가 TV에도 처음 나오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속으로 욕도 되게 많이 했고 시장 보면서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참 처음 겪어보는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고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이런 거 보면서 약간의 뭐 지식도 더 가져가시고 그리고 작년에 벌어놓고 까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를 위해서 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는 사실 지나갑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어려운 시기 때 잘 버티시면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죠. 아까 차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올해 장은 좋게 보시니까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행복한 계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